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경제를 심층 분석하는 코너입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했습니다. 직전 전망치가 3.0%였으니까 거의 절반 수준이나 낮춘 거거든요. 그만큼 세계 경제에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연 1.7이라는 숫자가 이제 구체적이냐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각 기관들마다 제시하는 것들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지나고 나서 이게 맞냐 틀리냐 이제 이런 논쟁도 벌어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말씀하셨다시피 종전 3%대에서 1.7로 낮췄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세계은행뿐만이 아니라 IMF라든지 뭐 미국 연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는 기관에 따라서는 2에서 1%대 정도 예상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는 원인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네. 연준이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물가를 잡기 위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하나의 일종의 긴축적인 방향 스탠스를 계속해서 끌고 가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에너지 가격이 안정이 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투자를 좀 위축시킬 것이다. 이런 어떤 총체적인 부분들을 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올 한 해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들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선진국들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미국을 제외하냐 안 제외하냐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선진국들도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 개도국들 같은 경우는 더 큰 여파에 미칠 수도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와 같은 이제 신흥국 쪽에 있는 국가들은 더욱더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개별 국가에 대한 조언도 혹시 내놨나요? 그렇습니다. 각 국별, 지역별 뭐 조언도 내놨는데요. 네. 우선 이런 전망이 나올 때는 그 전망을 누가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거리 가는 감남 을려나 갑돌이 을순이도 전망할 수도 있고, 네. 뭐 김대호, 차영주도 전망을 할 수가 있는데, 전망 계속 틀리는 사람들이나 전망을 냈다면 일방적으로 바이어스가 된 사람이 내놓은 전망이라 우리가 흘려들어도 괜찮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이 전망은 세계은행이 냈다는 것입니다. 네, 어떤 곳이에요? 예, 은행하면 돈을 예금 받아주고 대출하는 곳이지만 이 세계은행은 그런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금 받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뭐 객관적으로 보면 은행이 아니죠. 자, 이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2차 대전이 끝날 때 그 돈 때문에 전쟁이 하도 잘 많이 생기니까 네. 통화 제도가 불안해서 자꾸 서로가 금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당시에 경제학자 케인즈 등이 그렇게 보고 금융을 안정시키는지 세계 안보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해서 브레튼 우드 체제를 출범시켰는데 거기서 만든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통화기금이라는 IMF. 이게 중앙은행처럼 이제 금리 또 통화량을 조절하는 이런 곳이고요. 네. 또 하나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세계은행인데, 여기는 개도국들, 잘못된 나라를 좀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어떤 부흥개발은행, 개발은행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세계 경제가 잘 못 된다고 했을 때 경제 잘 나가는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신흥국에서 먼저 터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그동안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바로 세계은행은 이 개도국 문제를 계속 와치를 아주 집중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 세계은행의 전망이 상당히 좀 가슴에 좀 와닿는 것이죠. 그만큼 올해 경제가 어렵다. 경제 전망치 지금 1.7%인데 후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네. 또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성장률이 뭐 두 자리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상당히 역동적인데, 물론 이 1.7%는 선진국까지 포함된 것입니다만 세계은행의 경제 전망으로는 상당히 낮은 것이고요. 특히 개도국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위험한 신호가 오고 있다. 만약에 경제가 침체하면 그것이 그 폭탄이 터지는 곳이 약한 고리인데, 네. 약한 고리가 개도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세계은행의 경기 침체 어떤 위기 보고서, 또 세계은행의 경기가 좀 나빠질 것이라는 이 보고서는 상당히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치상으로도 의미하는 바가 저는 상당히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일단 뭐 중국 같은 경우도 4%대 성장에서 이제 3%대 성장까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을 제외한다라면 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나라도 없고 전 세계 성장률도 없어요. 많이 나오는 게 한 1%대 2라는 숫자가 약간 나오긴 하고요. 네.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0.5% 성장한다라고 연준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특히 이제 자산시장 입장에서 네.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본다라면 결국 경제가 이 정도 성장한다라면 기업들의 실적도 굉장히 낮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연준이 금리를 뭐 올리냐 내리느냐에 따른 어떤 그런 스탠스에 따라서 네. 자산시장이 요동치긴 합니다만 결국 나중에 실적에 수렴한다라고 보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는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전제로 깔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경제가 그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들어선 선진국이나 한국 같은 뭐 중진국 또는 선진국에서는 성장률이 조금 떨어져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네. 개도국 이른바 신흥국들이라는 것에서는 새로 시장 참여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3, 4% 정도는 성장을 해야 그 나라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네. 이러는데 중국을 빼고는 3% 성장도 보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지적은 개도국들이 올해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세계은행의 하나의 경고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저는 1.7%라는 성장 전망도 세계은행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봤다. 지금 다다음 달에 또 한 번 4월 달에 가면 또 발표할 텐데 이때 ICDC 회의라는 걸 합니다. 세계은행하고 IMF가 그때 성장률을 또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제 드디어 성장률이 조금씩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암울한 터널의 한복판에 우리가 진입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두 분 박사님들도 항상 말씀하셨던 게 이제 비교적 우리는 경제 그 체력이 괜찮지만 약한 고리부터 항상 끊어진다. 개도국,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번에 세계은행에서도 비슷한 경고음을 낸 것 같습니다. 근데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런 가운데 최근 발언에서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원래 독립기관이에요. 독립기관인데 이례적으로 이렇게 독립이 필요하다, 독립성을 강조했다라는 게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립기관이 독립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자기 스스로도 지금 수많은 외압이라든지 독립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이것을 대내적으로 공표했다라는 것은 그런 외압을 상대적으로 막아내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또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결코 시장 친화적이지 않다라는 의미도 했죠. 시장 친화적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입장일 수도 있죠. 행정부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삶이라든지 또 소득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지형이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연준이 자신들과 같이 궤를 같이 해서 시장 친화적으로 갈 수 있고 단기적인 시각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연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과 궤를 달리하죠. 경제 성장이라기보다는 물가의 안정에 이제 목표를 두고 있는 기관이고 그다음에 중기적인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끌고 가는 입장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보장이 돼 있고 이러한 임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역사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과거 대통령 이름을 기억하듯이 우리가 정말 몇 년 전에 의장을 했던 연준 의장도 계속해서 지금 거론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계속 소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입장에서 본다라면 파월 의장도 역사의 이름이 이제 계속해서 남을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소위 지금 시장에서 보는 불편한 시각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자신의 선을 그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외압에 굴하지 않고 연준이 해야 할 일을 계속 하겠다. 결국 이게 금리 올리겠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에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나오는 전후에 뉴욕 증시 주가 상황하고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스톡홀름 이 중앙은행 여기 연설을 한다고 그러니까 하기 전에는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입만 열면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시장을 좀 놀라게 많이 했거든요. 네. 특히 지난 7월 달에 잭슨홀 미팅에서는 아주 강경하게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뉴욕 증시가 본격적으로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스톡홀름 발언이 딱 나오자마자 네. 주가가 환호하면서 올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적어도 뉴욕 증시에서는 이번의 이 제롬 파월의 스톡홀름 연설은 매우 비둘기적으로 아주 환호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이 제롬 파월의 스톡홀름 연설 얘기는 미국 금리 정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지금 물가가 좀 잡히고 있는 것 같지만 너무 방심하지 말라 이런 얘기 일체 안 하고 네. 원론만 얘기했으면 중앙은행은 독립해야 된다. 그것은 중앙은행에 입사 1개월 안 된 수습사원도 하는 얘기고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만 한 네. 거죠. 자, 우선 이번 모임 자체가 스톡홀름 중앙은행의 초청 행사예요. 스톡홀름 중앙은행에 가서 뭐 그렇게 미국 문제를 얘기할 상황도 아니고 또 지금 뉴욕 증시 상황이나 물가가 조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물가가 내려간다기보다 물가 상승률이 좀 잡히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너무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없다. 이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이 미국 현재 금리 상황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눈치를 아주 많이 보는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이분 자체가 공화당 당원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때 수시로 백악관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원래 중앙은행 총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안 해도 대통령이 뭐라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치 친화적으로 해서 금리 인상도 상당히 늦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원래 이 사람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변호사인데 얼떨결에 그 여야 조화 때문에 그 공화당 견대 한 명 그냥 구색으로 한 명 들어가신 분인데 이제 뒤늦게 와서 요즘 좀 자기가 후회가 좀 될 거예요. 금리 인상을 조금 일찍 하고 했으면 지금과 같은 고통이 없었을 텐데 네. 지나고 보니까 정치적 중립이 중요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고 자기가 정치 중립하고 싶었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많이 괴롭혔으니까 그런 얘기를 애둘러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자기 변명 겸 자기 네. 어떤 방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번 그 연설에서는 통화 정책에 대한 말은 안 했다고 하는 일체 게 않습니다. 증시에는 좀 좋은 어떤 징조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권 시장 뉴욕 증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새로운 우리 북극성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자, 중심 통화 지표가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할 때 종래에는 물가만 봤는데 이제는 임금이라는 새로운 좌표를 본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공교롭게도 YTN에서 생생경에서 그 얘기를 한 그 다음 날인가 미국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임금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막 올랐거든요. 올랐어요. 역시 이 그 YTN의 새로운 북극성 보도가 세계를 진동시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가가 막 오르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제롬 파월이 이것을 주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좀 자제를 시키고 싶었다면 네. 스톡홀름 중앙은행 연설이라 하더라도 시장을 향해서 좀 경고의 메시지를 낼 수도 있었는데 맞아요. 그런 메시지 안 내고 가만히 안 있었단 말이죠. 냈더라고요. 그 얘기는 최근에 지금 금리 CPI 상승률이 좀 낮아지고 그다음에 임금 새 북극성이라는 임금 상승률이 좀 낮아진 것에 대해서 주가가 오르는 거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용인하는 것처럼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랐군요. 이게 그러니까 증시가. 지난주 거를 못 들으셨던 분들은 이 토요일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날 아침에 나온 기사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용은 굉장히 잘 됐어요. 실업률은 낮아졌죠. 그러면 과거 우리 지표를 보게 된다라면 주시장이 빠져야 되죠. 네. 맞아요. 빠졌어야 되는데 그날 기사들의 헤드라인은 임금 상승률 둔화로 주시장이 올랐다라는 거죠. 갑자기 임금 상승률을 쑥 던진 거죠. 저희가 목요일에 얘기했던 새로운 북극성을 모른다라면 야 시장은 연준의 발표에 따라서 연준이 아니라 이제 그 물가 지표에 따라서 어떤 거는 호재로 작용하고 어떤 건 악재로 작용하고 이 줏대가 없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토요일 날 아침 기사를 오히려 이해 못하는 게 북극성 이해를 모르셨다라면 이해를 못하는 게 전 오히려 시장을 잘 보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뀐 걸 몰랐을 뿐이지만 나름대로 줏대를 갖고 있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논리를 바꿔서 접근하는 저도 수많은 유튜버를 봤는데 그런 식의 접근은 좀 위험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생생경제를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의 수준 차이, 재테크에서 업축 차이는 굉장히 클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학생들한테도 네. 왜 이렇게 갑자기 중심 지표가 바뀌었느냐. 지난 목요일 날 생생경제를 한번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 생일인가요?
아유, 선물을 이렇게 계속 주시네요. 네. 연준의 그 북극성 임금 상승률로 좀 옮겨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역시 그래도 중요한 지표인데 오늘입니다. 바로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0시 반에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 시장은 물가 상승률 하락세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지난번에 발표된 CPI는 7.1%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전년 그 대비해서 이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었고 지금 시장이 얘기하는 것은 6.5%로 이제 6%대 중반까지 뚝 떨어지는 모습들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6.5라는 것을 지표를 해가지고 봐야 되겠죠. 만약 6.7이나 6.8 정도가 나온다라면 시장 예상치보다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으로 봐야 되겠고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견조하다라는 것은 오히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시장에는 그렇게 호재가 될 수는 없겠죠. 만약에 6.5 이하로 나오게 된다라면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죠. 지금 트렌드 자체는 계속해서 9라는 숫자에서 8, 7까지 떨어졌고 이제 6이라는 있죠. 숫자로 떨어지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속도에 이제 가속도가 붙느냐 안 붙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방향을 다시 바꿔서 뭐 7이라든지 8로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뭐 거의 예상하기 어렵고 네. 이 가속도가 어떻게 붙어주느냐에 따라서 연준이 지금까지 올해 이제 열어놨었던 100bp의 룸을 과연 다 쓸 것인지 아니면 쓰더라도 어떻게 쓸 것인지 네. 이게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 숫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 30일 그다음에 2월 1일 날 우리나라 시간 2월 1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FOMC 회의에서는 지금 네. 월가에서는 25bp 금리 인상을 예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또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그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건데 얼마나 가파르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느냐가 중요한 그 키가 될 것이다. 오늘 밤 10시 반에 지금 미국 노동부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합니다. 네. 자, 그런데 저는 좀 관전 포인트를 좀 달리했어요. 뭔가요? 뭐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인 전년 동기 대비 물가지수는 이 종합 CPI가 7%대에서 6%로 한 단계 떨어질 거예요. 또 근원 CPI라는 것도 한 단계 떨어질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시장에 반영돼서 그것이 물가가 조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는 별 시장에 충격이 없다. 조금은 영향을 주겠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바로 보름 전 발언을 우리는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빅스텝 0.50%포인트를 내리고 나서 그때 기자회견할 때 한 얘기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는 상당히 안 떨어지고 있다. 소비자 물가요? 아니 근원 물가요? 아닙니다. 서비스 물가. 서비스 물가요. 네, 지금 우리 소비자 물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소비자 물가 안에도 상품 물가가 있고 서비스 예를 들면 미장원 간다. 네. 미용실 간다. 앵커님 정확하게 잘 지적해서 감사해요. 서비스 물가가 안 떨어진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서비스 물가라는 것은 상품 물가가 좀 다른 게 상품 물가는 국제 유가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또는 지금 날씨가 유럽에 너무 따뜻해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고 이렇게 물가가 떨어지는데 네. 서비스 물가는 이것이 어디하고 제일 관련이 많냐면 통화량. 시중에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미장원도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돈이 없으면 미장원 가고 한 번 참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새로운 그 북극성에서 왜 임금 지표가 중요하냐면 임금이 높아지면 사람들 수중에 돈이 많아지고 그 돈이 많은 결과가 서비스 물가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10시 반에 CPI 물가가 나오면 진짜 이 정권시장과 경제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실 분들은 전체 7%에서 6%로 떨어졌다 이것보다도 네. 바로 들어가면 그 안에 서비스 물가 얼마 상품 물가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 물가가 좀 내려갔다면 이것은 굉장히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겠지만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그렇다. 뭐 종전하고 별 다름이 없다. 이러면 연준은 더 강력한 아니면 현재의 강력한 금리 인상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서비스 물가입니다. CPI 물가 안에 들어가 있는 서비스 CPI 물가. 그러니까 이 서비스 물가라는 게 임금 상승, 그러니까 임금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그런 지수라서 그런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들이 그런 거죠. 우리가 실업 상태에서 고용이 된다라면 필수 소비재 소비가 늘어나겠지만 고용 상태에서 임금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장원에 가서 머리만 자르다가 염색도 좀 하게 되고 맞아요. 외식도 좀 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영화도 좀 보게 되고 여행도 다닌다고 이게 다 서비스 물가 지수에 네.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쉽게 잡힌다라는 것은 상품하고는 좀 다르죠. 그 부분을 정확히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차영주 YG 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 연준의 그 통화 정책 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뉴욕타임스가 그 연준의 고물가 잡기 정책의 효과 그리고 후유증 두 가지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일단 효과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높은 물가 수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린다라는 것은 결국 물가를 잡기 위한 거고 네.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고요. 그 사이 휴유증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휴유증이라는 것은 결국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저소득층이라든지 국민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역할이 있을 것이다. 네. 결국 긴 효과를 가기 위한 중간에 휴유증을 감내해야 된다. 이런 논지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그 구더기에 무서워서 장을 안 담글 수는 없잖아요. 뭐 실업률 늘고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 물가 잡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의 또 경제 정책의 가장 큰 이 정책 목표는 균형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흔히 균형의 학문, 스타디 오브 이퀴리브리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왜 중요하냐면요. 경제에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이를테면 성장률을 높이자 또는 복지를 정진시키자, 물가도 잡자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동시에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토끼했는데 경제학자들은 두 마리 토끼를 균형 있게 잡아야 되는데 이게 교훈이에요. 토끼는 도망갈 때 절대로 같은 방향으로 안 뜁니다. 이게 교토 삼굴이라는 앵커님 말씀해 주시지만 영리하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뛰어요. 그것을 양쪽으로 잡으려면 한쪽만 잡는 게 아니라 균형 있게 잡아야 되는데 지금 물가를 잡다 보면 경기가 침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이 지금 가장 큰 걱정인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느냐. 근데 진짜 구더기가 90이면 그 장은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경제학자들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균형. 그래서 올해는 정말 토끼를 양쪽으로 균형 있게 잡고 가야 된다. 교토 삼굴 토끼가 굴을 3개 판다면 사람은 한 30개 좀 파놓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그런 교훈의 메시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중국을 좀 볼게요. 중국이 한 3년을 봉쇄 조치를 이어오다가 최근에 이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면서 빗장을 풀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에는 다시 이 대문을 걸어 잠궜어요. 우리 정부가 중국의 단순 관광객 입국을 차단하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중국 그 현지 그 유튜버들 입장에서 보면 배신감을 느끼는 토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중국인들이요. 중국인들이. 그러니까 네. 이제 중국 그 일반 국민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나라 1, 2위가 한국과 일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이 먼저 빗장을 다 걷고 우리도 이제 2월 말까지 이제 단기 비자를 빗장을 다 걷었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배신감을 토로하는 뭐 얘기들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뭐 다른 나라들도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미국도 강화했고 프랑스도 강화했고 했는데 일본과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이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미국과 유럽들도 우리나라처럼 그 중국인에 대한 어떤 조치를 그 뭐 강화한 PCR 건가요? 검사 강화라든지 입국에 대해서 이제 증명서 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돼 있는 부분들이 이제 PCR 막지는 음성 확인서로 않았습니다만 내라. 근데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오히려 비행기 노선을 더 증편시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 대해서 우리 이제 관광 비자를 했는데 이쪽은 모든 비자 발급을 다 이제 단기 비자를 막았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산업계가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출장을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일단 막혔다라는 거고 오늘 또 후속 조치를 나온 게 중국을 경유해서 다른 나라를 가는 것도 그 비자 발급 이제 하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뭐 북경을 통해서 뭐 저쪽 뭐 그
동유럽을 간다라든지 뭐 러시아를 간다라든지 몽골을 간다 이런 경유를 하는 것들도 못하게 이제 다 막아버린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좀 격앙되게 지금 뭐 보복 조치 비슷하게 좀 나오고 있는 거고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나오는 부분들은 없어요. 우리가 여전히 뭐 게임 업계가 바라고 있는 판호 개방이라든지 엔터 쪽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에 대한 움직임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서로 여행객들을 주고받는 것을 일단은 멈춰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중국인들의 인터뷰를 보니까 어차피 한국 안 갈 거다 이렇게 반한 감정이 좀 고조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과거 그 한한령 때처럼 혹시 관광객들이 이렇게 한국에 안 오게 되면은 나중에라도 안 찾게 되면은 이게 경제적으로도 참 피해가 커지는 거잖아요. 좀 걱정스럽거든요. 그렇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서로가 협조를 해도 참 갈 길 바쁜 어려운 경기 침체기인데 서로가 이런 오해를 하고 이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중국이 미워서 그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아니죠. 중국을 미워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중국과의 교류 확대를 지금 강력하게 바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 방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니까 그것을 통제하는 어떤 WHO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따라서 조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지금 사망자가 하루에 1명 정도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 이제 국가 당국 입장에서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저 확진자도 없고 사망자도 없는데 네. 왜 한국이 통제하느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에 마찰이 생기는 건데요.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중국이 먼저 일방적으로 2년 전에 한국에 대해서 그 완전히 그 비자를 막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항의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대국이면 대국답게 좀 행동하는 그런 처신이 좀 필요하고 대국이 밴댕이 소갈머리 이런 그또 없는 식으로 처신한다는 국제사회에서 더군다나 일본만 한국만 찝어서 모로코 같은 나라는요 아예 중국과의 전면 교류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모로코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만한 한국과 일본을 두 개로 딱 집어서 본보기를 보여주는 중국 입장에서 정치 내치용인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중국 네티즌과 한국 네티즌이 서로 감정이 상해서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면 어떡할까 좀 이런 좀 아주 걱정이 큽니다. 그러니까요. 또 그 이제 그 코로나 봉쇄 조치를 풀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서 좀 시장 상황을 살펴야겠다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이제 교류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 막혀버리니까 막막할 것 같아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그 IMF 총재의 얘기와 같이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코로나 환자가 지금 중국에서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국제사에서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게 오히려 IMF 총재께서 엊그제 얘기하신 게 세계 경제 성장률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이게 뭐냐면 결국 이들이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면 산불 번지듯이 코로나가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창궐할 가능성이 있고 네. 이게 역설적으로 세계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발언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게 된다라면 걱정하는 것은 그거였었습니다. 중국이 리오프닝을 함으로써 원자재를 빨아들이기 시작한다라면 물가가 다시 자극되지 않겠는가라는 기존의 시각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편에서 보면 우리도 처음에 첫 비행기가 왔을 때 약 3분의 1이 코로나 확진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뭐 안타깝게도 이제 그 도주했다 다시 잡히긴 했습니다만 이런 진짜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버티다 보니까 그분이 또 뭐 자유롭게 돌아다니셨다면서요. 하루 이틀인가를.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 맞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서로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이제 중국의 봉쇄 완화 조치로 우리 세계 경제 성장에 훈풍이 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좀 다소 바뀐 것 같아요. 아니 바뀐 게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세계은행의 전망 보고서는 네.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가면 세계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이 얘기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다른 선진국들처럼 정상적인 절차로 코로나 방역을 해제한다는 것은 이미 코로나를 어느 정도 극복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중국이 하는 방식은 통제할 때는 강력하게 통제하다가 이게 문제가 있다 싶으니까 한꺼번에 확 열어젖히니까 환자는 많은데 이 환자들 폭탄이 전 세계로 또 확산될 수 있다. 이 우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인식의 체계가 다른 것이죠. 네, 그러니까 너무 대비 없이 일단 너무 급하게 풀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불과 2달 전만 돌아가 보죠.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유튜브이긴 합니다만 갑자기 뭐 회사 같은 경우 사내 방송으로 코로나 확진으로 우리 이 시간부로 문을 닫는다 그러니까 많은 그 회사원들이 뛰쳐나가는 그런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 지인도 중국에서 그 교수 생활하고 있는데 한 4시 반인가요? 갑자기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시간부로 문 닫는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인가를 연구실에서 먹고 자고 했던 걸 저희들 톡방에 올리고 그랬었어요. 네. 그게 불과 2달 전 얘기예요. 네. 그랬었는데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갑자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전 세계 여행 다니라고 한다라면 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맞아요. 경제학에요. 경제 진짜 가장 잘못하는 사람들을 흔히 샤워실의 바보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샤워실에 딱 처음 들어가면 물을 켜면 물이 차갑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금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게 물이 왜 차갑지 하고 저 버튼을 오른쪽으로 확 돌리면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그럼 뜨거운 물이 나오면 뜨거 하면서 또 찬물을 돌립니다.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정책이 코로나가 좀 생길 것 같으니까 마구잡이로 철권 통치를 했다가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확 풀어.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좀 더 세련된 정치를 방역을 못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세계 경제의 IMF가 중국 경제를 지금 우려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중국이 깜깜이잖아요. 코로나 공식 통계를 내고 있진 않은데 뭐 베이징은 감염자가 80%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집단 감염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잘 극복을 하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에 어쨌든 좀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전 세계 우리나라도 그렇고 코로나 방역이 지금 어느 정도 됐었던 상황들은 다 피크를 찍었었어요. 저희도 안타깝게 정말 사망자도 급증을 했었고 그랬죠. 환자도 급증을 했었던 상황들이고 네. 이게 나라마다 시기와 입장이 다르긴 합니다만 저희도 2년 동안에 그러한 지난한 과정을 겪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은 오히려 봉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안 일어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차라리 봉쇄가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았었더라면 아무리 시노팩 백신의 면역률이 40% 이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연 방역이라는 게 이루어졌을 텐데 지금 많은 이제 보건당국이 얘기하는 것이 코로나가 없어진다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독감처럼 같이 이제 데리고 산다라는 개념이고 그렇죠. 여기서 자연 면역 체계가 생긴다라는 개념인데 중국 그럴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번에 이제 중국의 그 설 명절 다음 주죠. 중국도 이제 길게 하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자연 면역이 생긴다라면 좀 다행이고 그래서 우리도 한 2월 말까지 본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부디 좀 잘 이 코로나 측면에서 잘 극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세계 경제에 말씀하신 것처럼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해외 순방지로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를 갑니다. 경제인들이 많이 동행을 한다던데 여기서 어떤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스위스야 뭐 그 포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랍에미리트에는 우리나라 많은 그 방산업계 관계자분들이 동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방산업계가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움직임들이 좋고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어요. 2월 달에는 폴란드에서 이 무기 구매 총괄자가 우리나라를 방한할 예정입니다. 이분도 지금 많은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KF-21 신형 비행기 지금 이제 3호기까지 우리가 이제 그 테스트하고 있는 거 우리가 만든 첫 비행기죠. 이 비행기에 대해서 제작 참여를 의사를 밝혔죠. 원래 인도네시아와 같이 했었는데 인도네시아가 지금 돈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제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같이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무기의 이제 추가 구매뿐만이 아니라 공장을 이제 폴란드에 짓는 문제. 우리도 미국 무기 들어올 때 기술 이전에 대한 협의를 맺어서 결국 우리나라 자국 산업이 이렇게 발달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까지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까지 가면서 지금 중동 문제도 무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비교 우위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들이 뭐냐면 서방 무기 체계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나토가 쓰고 있는 미국 나토산의 어떤 유럽 무기라든지 아니면 미군이 쓰고 있는 무기들이 소위 이제 탄알이 들어가는 구경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이제 무기라는 것이 단순하게 탱크 한 대, 비행기 한 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속적인 지원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 이제 되면서 동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무기 세일즈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서 무기 5위 그 수출국이 됐어요. 문재인 정권 시절에. 네. 그런데 이 무기라는 것은 한번 뚫어놓기가 어렵지. 뚫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적어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해외 순방을 간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희들이 젊었을 때는 해외에 가는 것이 금지돼 있었습니다. 달러가 부족해서. 그런데 그거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처음 간 나라가 바로 이 UAE 아랍 연방 에미레이트 공화국이거든요. 우리 좀 여기 사우디나 지금 사우디가 나움시티 뭐 이런 거 하면서 석유만 개발하는 나라에서 새로운 어떤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먼저 시범을 보인 나라가 바로 UAE입니다. UAE는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선진국식 경제 체제를 가져왔고 원전도 개발해 왔겠는데 참 우리가 선조들이 우리 선배들이 잘 해놓은 거지만 우리 원전도 거기서 먼저 지금 발주를 받아가지고 수주해서 짓고 있고 이런데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에 최근에 한국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했어요. 사우디에 빈 쌀만이 나서게 되니까 사우디의 이제 유럽 전체에 어떤 경제 근대화 바람이 불고 어떤 면에서는 사우디와 UAE가 아주 묘하게 긴장 관계로 지금 경쟁 관계 누가 더 잘하느냐 이런 관계로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네. 자, 이때 우리의 지금 특히 지금 우리 차 박사님 얘기해 주신 대로 원전과 무기, 건설, 인프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데 특히 지금 바카라 그쪽은 지금 아직도 지금 짓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물산, 현대건설, 뭐 우리나라의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이런데 거기에 직접 대통령이 가서 관심을 펴면 우리나라 정상이 UAE를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거기다가 경제계 100명 정도 동행한다. 이것은 시점도 잘 택했고 특히 중동에서의 제2의 붐. 우리 중동 하면 사우디만 생각을 하는데 UAE를 가는 것은 우리가 사우디를 뚫는데도 오히려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순방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달 전에 네. 이재용 회장도 다녀오셨잖아요. 원포인트로 아랍에미리트만 가가지고 직접 이제 높은 분들 만나가지고 통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됐고 더군다나 이제 미국이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화해 장비를 쓰지 말라라고 그것도 이제 무기 도입에 대한 것들도 그때 얘기했었던 거 저희가 다뤘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차피 이제 지리적으로는 중국이 더 가깝죠. UAE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제 결국 미국의 어떤 요청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국산 제품을 안 쓴다라고 보면 우리 경제가 할 일은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좀 경제적으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많이 가지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식도 볼게요. 정부가 스페인 달걀을 수입하기로 했는데 121만 개더라고요. 지금 국내 달걀 수급에 이슈가 없거든요. 안정적인 것 같은데 굳이 왜 스페인 달걀을 들여오는 이유가 뭘까요? 좀 여담입니다만 제가 아까 숫자를 저기 이제 방송 전에 숫자를 잘못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루에 먹는 달걀 개수가 4,500만 개입니다. 아,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1인 1달걀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1만 개 숫자로 보면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만 하루 일일 소비량이 2.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양은 절대적이지 않은데 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고원성 병원균 AI 이거가 항상 겨울에 이제 창궐을 하게 되고 지금 이제 12월 달에 발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도 1월 달 같은 경우 이제 조류들이 이제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좀 커질 것이다. 그래서 선제적인 대응이다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 전에 원래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들여왔었는데 이쪽도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네. 스페인에서 일단은 한번 수입을 해보는 거예요. 수입을 해봐가지고 상황을 보는 건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에 대한 설왕설래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추가적으로 도입 여부는 좀 지켜보려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 양돈업계 이제 이 달걀 이쪽 업계에서 본다라면 12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닭의 사육 두수는 4%가 늘었고 계란도 한 2% 정도 나와서 지금 과거 우리가 이제 계란 한 판이 진짜 10,000원이 넘어가던 시절이 불과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네. 평균 가격이 한 6,700원 정도니까 그때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일단 정부가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수입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고 있다. 물가 안정에 결국 신경 쓰고 있는 하나의 일환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맛은 또 어떨지 궁금하네요. 근데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특징이 네. 저희가 어렸을 때는 하얀색 달걀이었다가 지금 이제 황토색 달걀을 네. 먹잖아요. 이게 선호도예요. 미국산 달걀 수입을 못 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산은 하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리적으로 하얀색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지금 들여오는 이 스페인 달걀은 황토색 달걀이랍니다. 황토색. 예.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입산 달걀을 구분하시려고 보면 달걀에 이제 그 코드가 그 파란색으로 찍혀 있는데 우리나라 달걀에는 이제 판매될 때 왜냐하면 그 생산 일자랑 네. 요 품질이 돼 있는데 농장 고유 번호 이런 것들이 게 들어가 새겨져 있는데 있죠. 스페인 달걀은 생산 일자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4자리 정도 숫자가 있고요. 우리나라 달걀은 복잡한 거 말고 좀 숫자가 길게 많이 찍혀 있는 거. 그게 국산이고요. 스페인 달걀은 숫자가 조금 찍혀 있다. 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별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 제약 바이오 행사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특히 올해는 좀 미국 제약사인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던데 뭐 어떤 이슈가 있나요? 특별한? 지금요. 지난주에 CES라고 하는 라스베가스 소비자 가전쇼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다음으로 많은 사람을 파견하고 세계적인 이슈가 됐었는데요. 네. 사실 가전쇼는 문자 그대로 쇼입니다. 그냥 보여주는 건데. 근데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열리고 있는 JP 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쇼 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난 3년간 이 제약 바이오 이제 이 컨퍼런스 자체도 코로나 때문에 하지도 못했고 또 3년간은 코로나 백신 치료제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바이오가 이게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고 인류의 또 건강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어떤 투자 계획 이런 게 나오는데 이 JP 모간이라는 건 은행입니다. 투자 은행인데 왜 이런 행사를 주관하느냐면요. 네. 여기에 발표하면 그중에서 발표자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국제 돈 있는 사람, 쩐주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은행들을. 그래서 어떤 희망이 있다. 또 사업계획서 발표가 메이크 센스하다 그러면 그게 투자를 연결해 주는 투자 중매 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바이오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 좀 돈을 많이 유치해오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굉장히 한국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 특히 전 세계의 이 바이오 산업의 어떤 연구 개발 동향을 알 수 있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쇼가 아니라 그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투자를 하고 투자를 받는 돈이 움직이는 그렇습니다. 곳이었군요. 예.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짧게 좀 설명드리면 짧게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많은 바이오 업체들이 임상 실험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임상 실험하는 것은 글로벌 이런 컨퍼런스에 눈에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데 눈에 들어오면 말씀하신 투자 이치 우리가 기술 이전에 대해서 투자를 받아오는 기업들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레오켄 바이오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신약으로 개발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돈을 좀 받아오는 기업들의 투자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